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김도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리뷰할 논문은 작년 EMNLP에 나왔던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을 주제로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제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논문을 좀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경 혹은 개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린 다음에 논문에 대해서 인트로덕션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논문의 방법론 그리고 실험과 마지막 결론을 끝으로 내용을 전달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논문 리뷰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세 가지 있네요. 첫 번째는 heterogeneous graph, 두 번째는 centrality, 그리고 세 번째는 over generation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논문의 과업의 주제인 혹은 논문의 주제인 이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은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요. 우선 이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이란 주어진 문서에서 주요 명사 단어 혹은 단어 구를 찾는 과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키워드 추출이라고 불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실제 가령 논문의 abstract인데요. abstract를 넣었을 때 여기서 이제 명사 단어 구를 찾아내는 그러한 과업이 되겠습니다. phrase extraction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도학습의 방법론, 또 하나는 비지도 학습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드린 어플리케이션의 키보드라는 것은 이제 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키워드 추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GitHub으로 공개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논문으로는 나오지 않았고 GitHub으로만 존재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은 이 두 가지 어, 분류 중에서도 비지도 학습 기반의 방법론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지도 학습 기반의 방법론들은 크게 네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래프 기반, 두 번째는 이제 토픽 기반, 그리고 세 번째는 프레이즈의 위치 정보나 TF-IDF 값들을 이용하는 statistics 통계량 기반, 그리고 마지막은 프레이즈의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는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 네 가지가 하나하나가 다 이제 분류가 된다기보다는 네 가지를 모두 다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론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 비지도 학습 기반의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 방법론의 좀 주요 사항들, 키 팩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앤 로컬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문서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프레이즈 간의 관계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문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글로벌 정보 그리고 프레이즈 간의 관계를 로컬 정보라고 표현을 해서 많이들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레이즈가 문서 내에서 어디서 등장하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입니다. 이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문서 내에서 중요한 내용은 초반이나 후반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서 반영하는 그러한 정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서의 길이인데요. 문서의 정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문서의 길이가 굉장히 어, 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문서가 길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키 포인트, 키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 함은 우선은 서로 다른 종류의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그래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이 노드 집합과 엣지 집합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르제이션스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보통 어르제이션스 매트릭스는 이제 V by V 차원으로 나타내곤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의 반대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그래프인데요. 그럴 때는 이제 V by V 차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릴레이션십이라고 따로 정의를 하여서 이 릴레이션십에 대한 차원을 하나 더 추가해주는 형태의 adjacency 매트릭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노드들은 서로 뭐 여기서는 이제 K개의 종류의 K 종류의 노드 집합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각각의 노드 집합은 서로 교집합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노드와 예를 들면 I 집합 노드 I에 대한 하나의 원소 그리고 노드 J에 대한 하나의 원소 등이 있을 때 여기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특정 타입의 노드 간 엣지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I 집합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노드 집합 I, 노드 집합 J가 서로 이 둘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 레이어라는 하나의 노드 집합, 그리고 히든 레이어 1이라는 노드 집합, 히든 레이어 2, 그리고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까지 서로 다른 노드 집합으로 구성된 그래프이면서 특정 노드들 간의 엣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드 집합의 종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노드 집합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멀티파르타이트 그래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센트럴리티입니다. 센트럴리티는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 나오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그래프 내 노드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센트럴리티 종류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센트럴리티인 디그리 센트럴리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이 노드가 얼마나 다른 노드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결국에는 다른 노드들과 많이 연결된 노드일수록 중요하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엣지의 가중치를 함께 고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센트럴리티의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가령 이제 여기서는 웨이트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요 파란색의 노드들이 아마 같은 위치적으로 그래프상에서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주황색의 노드가 서로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노드가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위에 식처럼 그냥 노드가 연결된 그 엣지의 수를 카운트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closeness centrality입니다. closeness centrality는 얼마나 다른 노드들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디그리 센트럴리티와는 다르게 이웃 노드들 외의 그래프의 다른 혹은 모든 노드들과의 거리 또한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노드 U와 노드 V를 잇는 가장 짧은 패스의 개수 죄송합니다. 가장 짧은 패스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나를 제외한 다른 노드들까지의 모든 그 길이들을 더한 것의 역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Betweenness Centrality입니다. 이는 이제 자신을 제외한 서로 다른 노드들 간의 최소거리 경로 중에서 나 자신을 지나치는 경로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를 거쳐가야만 너네들은 서로 연결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식을 보자면 우선 GVK는 노드 V와 노드 K, 이때 이제 내 노드를, 나 자신 노드를 U라고 표현했을 때 나를 제외한 서로 다른 노드 V와 K를 잇는
가장 짧은 패스의 개수이고요. 그 중에서 GVKU는 그 중에서 이 U를 지나치는 경로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율의 모든 노드의 페어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A, B, C, D, E, A, B, C, D, E에 대해서 좌측 하단에 있는 샘플에서 다음과 같은 센트럴리티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이지 랭크입니다. 페이지 랭크는 우선은 요 unsupervised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혹은 요 unsupervised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의 탄생을 이룬 그러한 개념인데요. 사실 페이지 랭크는 이 구글 창시자 레리 페이지가 제시한 센트럴리티한 종류인데요.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관점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어떠한 링크의 탐색이 진행됨을 가정했을 때 현재 링크 이전에 방문한 링크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지금 내가 있는 링크의 중요도 또한 높아진다는 개념을 담은 센트럴티입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고요. 이때 이 D가 댐핑 팩터라고 불리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우선은 D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이 마구잡이로 웹서핑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현재 머무르고 있는 페이지에 만족을 못하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그러한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가 1이란 뜻은 무조건 어떠한 페이지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한다는 뜻이고 반면에 D는 0이란 뜻은 그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D의 값을 0.85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 랭크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텍스트 랭크라는 방법론이 이제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의 이제 가장 시초가 되는 방법론인데요. 그래서 이 한 문서를 그래프로 단어 노드로 구성된 워드 그래프로 형성한 다음에 동일한 식을 각 노드에 적용함으로써 그 단어의 중요도를 구하게 된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지는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연구실에서 제공하는 만든 이제 다른 영상들이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리티, 지금까지 본 네 가지 센트럴리티 외에도 뭐 아이젠 벡터 센트럴리티, 벡터 센트럴리티 등의 다양한 센트럴리티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셨던 요 센트럴리티의 경우에는 사실 인컴플리트 그래프 상에서 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컴플리트 그래프라 하면은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된 그래프고 인컴플리트 그래프는 어떤 서로 다른 한 페어의 노드들끼리 연결되지 않은 그런 그래프를 의미하는데요. 컴플리트 그래프의 경우 이제 앞서 보셨던 센트럴리티 값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뭐 엣지의 가중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센트럴리티 값이 당연히 서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트럴리티를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 관점에서 보자면 우선은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에서 그래프라 하면은 결국에는 각 노드가 프레이즈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밖으로 센텐스 혹은 다큐먼트 등의 노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때 노드 임베딩 벡터가 이제는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컴플리트 그래프의 형성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엣지의 가중치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 이 엣지의 가중치를 보통 노드 임베딩 벡터 간의 유사도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엣지의 가중치, 즉 노드 임베딩 벡터 간 유사도가 클수록 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다른 프레이즈와 유사도가 높을수록 꼭 중요한 프레이즈라고 여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저는 한번 가져보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노드 임베딩 벡터를 이용해서 의미 있는 센트럴리티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 질문, 리서치 퀘스천을 스스로 가지고 지금 저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저의 개인 연구 중에서 뭐 이제 버트플로우라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고품질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확보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혹은 단순히 유사도 값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응용한 어떠한 응용식을 통해 산출된 값을 활용하는 방법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버 제네레이션인데요. 오버 제네레이션은 이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에서만 등장하는 어떠한 문제 현상으로서 이제 문서 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포함된 여러 개의 프레이즈를 추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자면 이런 가령 DUC 2001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험 중에서 제가 진행했던 실험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답 키프레이즈 중에서 요 폴리스 불털 어쩌고저쩌고라는 단어가 있을 때 요 폴리스라는 단어가 이제 해당 요 DUC 2001 데이터셋은 뉴스 기사를 모은 데이터셋인데 해당 뉴스 기사에서 폴리스라는 단어가 혹은 경찰에 대한 뉴스 기사였기 때문에 폴리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추출하게 되는 키프레이즈들을 보면은 이 폴리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단어가 포함된 그런 프레이즈들이 많이 추출되는 현상입니다. 다만 실제 정답과는 다른 그러한 프레이즈들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오버 제네레이션, 즉 실제 키프레이즈는 아니지만 키프레이즈에 포함된 특정 단어가 많이 추출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으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특정 단어의 빈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예를 들면 폴리스라는 단어가 너무 애초에 이 문서 자체 내에서 너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베딩 벡터 간의 단순 유사도 계산을 통해서 중요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 오버 제네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이제 특정 단어에 포함된 프레이즈의 경우에는 임베딩 벡터 값이 서로 유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베딩 벡터 간 유사도를 기반으로 중요도를 계산했을 때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이 특정 단어가 포함된 그러한 프레이즈들이 많이 이제 선택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본 논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논문의 저자인 민양송 님이 사실 요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 방법론을 비롯해서 언슈퍼바이스 방법론, 그리고 뭐 서베이 페이퍼까지 굉장히 많은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시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 EMNLP에서 2개의 논문을 동시에 발표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 논문 Mitigating Overgeneration for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 with Heterogeneous Centrality Detection. 앞서 보셨던 백그라운드의 내용, 단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본 방법론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를 형성한 다음에 explicit 그리고 implicit centrality를 통해서 오버제네레이션 현상을 완화한 그러한 연구,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의 이름은 centrality rank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논문에서 직접 제시된 오버제네레이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큐먼트는 이런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에 관련된 내용인가 보네요. 그래서 특히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뭐 여러 키프레이즈, 정답 키프레이즈 중에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프레이즈가 있고, 근데 이때 오버 제너레이션으로 나타나는 이제 오답 프레이즈 등들에서는 뭐 retrieval of information, stated information, extracted information 등의 인포메이션이 역시 포함된 오답의 그러한 프레이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우선 프레이즈 노드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에 추가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른 노드를 이제 시메틱 유닛이라고 표현해서 노드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문서 노드 그리고 단어 노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논문에서는 이게 실제로 단어인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인지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선은 그냥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장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양한 의미적 단위의 노드, 지금 보시다시피 프레이즈, 다큐먼트, 워드 등 이제 서로 그 의미적 단위가 크고 작지요. 그래서 다양한 이 단위의 노드로부터 이 문맥적 정보를 충분히 획득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메틱 노드로 꼭 워드나 다큐먼트가 아니더라도 토픽 혹은 엔티티 등의 노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릴레이션십을 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explicit relationship, 명시적 관계라 함은 phrase와 phrase 간의 직접적인 관계, 연관성, 상호작용 등을 의미하고, implicit relationship이라 하면 phrase와 phrase 사이에 앞서 보셨던 요 추가 노드, 단어 노드나 다큐먼트 노드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내재적 정보가 담긴 연관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프레이즈의 위치 정보 또한 반영을 할 수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Adaptive Boundary Aware Regularization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서 보셨던 제가 이제 이 Unsupervised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을 구성하는 네 가지 축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포함된 그러한 방법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 논문의 기여점으로는 우선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를 통해서 문맥적 정보를 충분히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노드의 종류를 바꿔서 활용할 수 있으며 멀티 다큐먼트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으로도 발전 가능하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해서는 실험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타 방법론들의 성능을 능가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본 연구의 해석에 있어서 주요 관점은 첫 번째로 이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오버 제너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를 활용해서 센트럴리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이 호모지니어스 그래프를 이용했을 때 구해지는 센트럴리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론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센트럴리티 랭크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선 부분에서는 이제 문서가 들어왔을 때 명사 단어 혹은 명사 구를 추출해내는 과정이고요. 이때 워드 임베딩을 구하기 위해서 버트를 인코더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보 프레이즈들이 구해진 다음에는 이제 프레이즈들의 임베딩 벡터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관계를 구하는 요 explicit relationship을 구하고 explicit centrality를 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큐먼트 그리고 워드를 이용한 implicit centrality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explicit centrality와 implicit centrality를 모두 종합한 최종적인 센트럴리티를 통해서 각 프레이즈의 스코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 워드 그리고 프레이즈, 다큐먼트, 임베딩 벡터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선 문서 전체를 버트에 입력을 해서 가령 i번째 후보 프레이즈의 경우에는 그 프레이즈를 구성하는 토큰 임베딩 벡터들의 맥스플링을 적용하고요. 다큐먼트 임베딩 벡터는 전체 문서에 대한 토큰의 임베딩 벡터에서 마찬가지로 맥스플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explicit centrality를 구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EIJ는 이제 i번째 그리고 j번째 프레이즈 간의 유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두 프레이즈의 임베딩 벡터 간의 내적을 이제 디멘션의 차원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그런
내적을 기반으로 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자들이 언급하기로는 다른 유사도 지표를 활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번째 후보 프레이즈의 explicit centrality를 CIP라고 표현했을 때 CIP는 이제 i번째 그리고 j번째의 프레이즈 간의 유사도에서 다른 j가 아닌 다른 프레이즈들 간의 유사도의 평균 값을 뺀, 이를테면 프레이즈 간의 유사도의 평균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한 값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는 프레이즈 쌍의 필터링을 진행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이 포지션 정보를 우선은 간접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Adaptive Boundary Aware Regularization을 적용하는데요. 이는 문서의 경계, 즉 처음과 끝에 존재하는 프레이즈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ABAR이 이 Adaptive Boundary Aware Regularization의 약자인데요. 이거에 대한 펑션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n은 전체 문서의 길이라고 하지만 혹은 제 생각에는 전체 후보 프레이즈의 개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n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그래프를 우측과 같이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ABAR의 값이 작을수록 좀 더 문서의 경계에 있는 프레이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서 구했던 CIP에 이 ABAR의 개념을 적용해서 ABAR의 값을 기준으로 크고 혹은 크거나 작은 그리고 혹은 크거나 같은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각각 explicit centrality를 구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텀은 이제 좀 더 문서의 경계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요 뒤에 부분은 이제 요 중앙에 그 경계에 있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결과적으로 람다 값이 클수록 이제 혹은 달리 얘기하면 람다 값이 작을수록 이 경계에 있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 중요도를 좀 낮추겠다, 가중치를 낮추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에 있어서 람다 값을 0.9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implicit centrality 디텍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간의 연관성을 구함에 있어서 워드 그리고 다큐멘트 노드를 매개 역할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IM은 i번째 프레이즈와 n번째 단어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 CIW는 i번째 후보 프레이즈와 단어들 간의 연관성의 합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보시는 식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균값을 이용한 어떠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요 코사인 시밀러리티와 0 값의 이 맥시멈 밸류를 구하는 일종의 렐로 함수를 적용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평균 값을 통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했고, 그리고 맥스 값을 통해서 한 번 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했는데, 이름으로써 특정 단어의 오버 제네레이션에서 나타나는 특정 단어의 영향을 줄여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평균값보다 작은 렐러번스의 단어들을 모두 무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버 제네레이션의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오버 제네레이션의 현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EI 값은 i번째 프레이즈와 문서와의 렐러번스 값을 이제 L1 디스턴스의 역수를 통해서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implicit centrality 값은 앞서 구했던 이 단어들 간의 연관성의 합계 CIW와 여기서 나타나는 EI 값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ABAR은 이 위치 정보를 내재적으로 부여한 반면에 직접적으로 이제 포지션 정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때 요 람다 i라 하면 이제 프레이즈가 등장하는 위치의 역수들의 소프트맥스 값을 정해서, 즉 앞서서 등장한 값일수록 더 큰 값을 부여하는 그러한 일종의 포지션 바이스드 웨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했던 요 CI explicit centrality 그리고 implicit centrality 포지션 정보 등을 모두 곱한 값이 최종 요 phrase i의 centrality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개인 의견,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어렵지 않고, 특히 유사도를 구함에 있어서 뭐 내적값을 활용한다든지 코사인 값 그리고 L1 디스턴스 등을 다양한 종류의 유사도를 이제 유사도 함수를 이용해서 적절히 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사도 값을 구할 때 평균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한 부분이 굉장히 이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요 프레이즈와 워드 유사도 계산을 할 때 일종의 렐로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연관성이 적은 단어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킨 부분이 좀 더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포지션 정보도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주는 방금 전에 보셨던 포지션 인코딩 정보를 많이 활용하긴 하나 간접적으로 주는 요 ABAR 함수를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좀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실험인데요.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본 방법론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론들에 대한 결과는 각 논문에서 발표한 결과 그대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센트럴리티 랭크가 인스펙 데이터셋을 제외하고 두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았을 때 결국에는 센트럴리티를 구함에 있어서 implicit centrality, explicit centrality 그리고 ABAR 등의 각각의 요소를 제외했을 때를 비교한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은 사실 두 번째 요 인스펙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요 모든 요소가 포함된 센트럴리티,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포함됐을 때가 다른 요소들을 포함됐을 때보다 항상 높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그림으로써 막대 그래프를 표현함으로써 좀 그 인상을 덜어주는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이 막대 그래프로 아주 능숙하게 잘 표현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요 하이퍼 파라미터인 람다 값을 ABAR에서 람다 값을 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 람다 값이 큰 차이 혹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요 redundancy evaluation이라고 해서 본 연구의 핵심인 오버 제너레이션 현상을 얼만큼 완화했는가, 즉 추출되는 프레이즈들 간의 중복이 있는가 적은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에디 디스턴스, 즉 편집거리라 불리는 레번슈타인 거리를 이용해서 프레이즈 간에 중복되는 정도를 확인했는데요. 이 레번슈타인 거리는 가령 문자열 A와 B가 있을 때 이 두 문자열이 동일해지기까지 필요한 최소 편집 횟수를 의미합니다. 타임 디스턴스를 구하기 위한 예시를 간단히 준비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나씩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테니 잠깐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별로 하나씩 구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요 relevant랑 elephant와의
레벤스타인 디스턴스는 3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코드를 우측과 같이 넣어드렸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센트럴티 랭크랑 실제 키프레이즈 실제 정답의 키프레이즈들이랑 다른 조인트 GL이라는 방법론을 비교했을 때 요 탑 15 내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뽑힌 15개의 프레이즈들 간의 에디 디스턴스의 평균값을 구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에디 디스턴스가 작을수록 중복이 좀 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랬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센트럴티 랭크가 대부분의 데이터 셋에서 특히 이 조인트 GL보다는 조인트 GL보다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때로는 키프레이즈 실제 정답보다도 이 에리 디스턴스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는 이제 실제 겹치는 프레이즈 내에서 겹치는 ng의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결과를 통해서 확실히 이 오버 제네레이션 현상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이 PMI라는 수치도 이제 문자열 간의 물리적인 물리적인 유사도를 비교하는 수치인데 이를 함께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 케이스 스터디 하나의 예시를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템퍼레처라는 단어가 오버 제너레이션의 중심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여전히 오버 제너레이션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전보다는 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선 저희는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센트럴리티 랭크라는 방법론을 살펴보았고요. 센트럴리티 랭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프레이즈, 워드, 다큐먼트 등으로 구성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를 형성한 다음에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프레이즈와 프레이즈의 연관성을 구함에 있어서 워드나 다큐먼트 등을 이용하는 내재적인 연관성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메틱 유닛 간의 연관성이 모두 담긴 센트럴리티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본 방법론과 같이 프레이즈 외의 다른 시메틱 유닛들, 워드나 다큐먼트 그리고 뭐 토픽, 엔티티 등의 그러한 정보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 유사도 값이 아닌 평균 값을 중간에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정보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반영한 점 그리고 특히 어댑티브 바운더리 어웨어 함수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논문 구성 측면에서도 담백하고 어떤 부족함 없이 설명을 잘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실험 결과를 도표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좀 그 실제로 나타나는 그 현상보다 저희가 좀 덜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이제 다수의 경험에서 나온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오버 제네레이션 해결의 원인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혹은 저자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터브가 아직 공개되지 않는데요. 기터브를 확인함으로써 좀 하나하나 코드를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센트럴티 랭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논문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